9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하루 종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평택 편의점 차량 난입 사건인데요.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빚어오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아 편의점 안으로 돌진해 20분간 난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 여성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정문을 박살내고 제네시스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후진을 했다 전진을 했다 하면서 이리저리 들이받으며 편의점을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나오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지만 경찰의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차량을 거의 360도 회전시키는 이른바 드리프트 기술까지 선보이며 난동을 부립니다. 급기야 편의점 입구를 막고 있던 경찰차까지 들이받는 등 검은색 제네시스의 편의점 난동은 20분가량 계속됐습니다. 결국 차량 운전자는 경찰이 공포탄을 쏜 후에야 난동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현행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난동을 부린 여성은 경찰차로 이송되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계속 소리를 지르며 악을 씁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53분쯤 벌어졌습니다. 난동을 벌인 여성은 39살 A씨로 A씨는 지난 5월 피해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딸이 편의점에 제출한 그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이런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서 휘두르다가 차 주차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돌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평택 편의점 제네시스 난입 난동 사건, 평택 편의점 드리프트 같은 제목으로 유튜브와 SNS 등에 삽시간에 퍼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할 짓이 따로 있지 미친 거 아니냐, 편의점 일하다 보면 진상들 많이 보는데 저건 역대급이다라는 등 비난과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난동 당시 편의점 안엔 점주 B씨 등 3명이 있었지만 차량에 직접적으로 치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럼에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를 오늘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난동을 부려 편의점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생대회 관련해서 편의점주와 계속 갈등을 벌이다 이날도 말다툼이 생겨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이 잇따라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부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행위의 상습성과 이른바 죄질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다툼으로 인한 보복 심리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했던 거잖아요. 우리 동영상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손괴의 정도나 아니면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점에서는 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조항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제258조의 이 특수상해 조항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벌금형은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A씨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편의점 내부에 이제 일하고 있던 편의점 점주 내지는 종업원을 가해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돌진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상습성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양형 사유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해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 편의점 본사는 황당한 피해를 당한 편의점주 B씨에게 일단 수리비 등 보상비를 지급하고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본점에서 보상이 준다면 네. 본점은 지점에 보상한 손해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별도 구상 청구 가능하고요. 네. 또 지점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네.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편의점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딸의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는데 A씨는 보상을 거부하며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평택 편의점 차량 난입 난동 사건 구상권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도 구상권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먼저 경남 창원시 케이스가 네. 있는데요. 그 지난 8.15 그 광화문 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는 참석을 했는데 안 했다라고 네. 지금 방역 당국에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네. 실제로 뒤늦게 이제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 발각이 되었고 네. 그렇게 지금 광화문 집회 참석 여부를 숨기고 있는 기간 동안에 네. 이제 확진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검사 비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남 창원시가 네. 총 3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네. 소송을 지난달 31일에 제기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네. 1천억 원대에 가까운 소송이 먼저 제기가 되어 있는데 네. 대구시가 네. 그 신천지 예수교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네. 1천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비와 그다음에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비, 네.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네. 대구시가 이런 그 신천지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의 경제적 손해, 네.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네. 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네. 또 관련해서 대구 경북 소상공인 500여 명 정도가 9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이러한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네. 자신들이 영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 좀 이러한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사랑제일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 그 사랑제일 교회 관련 확진자가 네. 1,035명 정도인데 네. 이들에 대한 공단이 부담한 그 진료비가 55억 원인데요. 네. 이 진료비 55억 원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지금 청구할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뭐 소송 쟁점을 따져보면 뭐 어떤 게 될까요? 가장 큰 쟁점은 그런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아, 네. 가 첫 번째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면 네. 그 손해배상의 비용은 얼마인가? 네. 다시 말해서 법률 용어로 보면은 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두 네.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네. 구상금 소송이든 뭐든 결국은 큰 틀에선 손해배상 소송인데 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네. 이제 그 소송을 당한 피고가 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를 재판부에서 먼저 판단하거든요. 네. 그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네. 이제 보일 것은 그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비용이 어디까지인가? 네. 지금 직접 치료비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이들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런 확진자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에 그 방역 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네. 만약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접촉한 사람의 수가 되게 적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위치 추적이나 휴대폰 이제 통신 기록을 통해서 네.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네. 그 텀이 생기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새로 확진자들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접촉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네. 확대된 그 비용, 그 검사 비용까지도
이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이게 법률상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아마 좀 판단을 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번 코로나 구상권 소송 이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네. 잘하는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에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형사 책임이죠. 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 죄로 처벌받는 책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구상금 네. 청구 소송의 예처럼 네. 민사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은 다소 엄격하게 네.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제주 네. 이제 민폐녀라고 이제 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네. 것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저는 형사처벌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게 자가격리 권고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네. 이들에 대한 어떤 민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제 네. 따져서 네. 이들이 보다 국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네. 하고 이러한 협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어떤 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이런 문화가 생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방역 당국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고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학대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40대 의붓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의를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 최대원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9살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군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가방에 감금했습니다. 이에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며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A씨는 B군을 원래 가뒀던 가방보다 더 작은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 가방에 옮겨가두고 4시간 가까이 더 가뒀습니다. 가방에 갇혀있는 동안 B군은 여러 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안에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는 등 가학적으로 학대했습니다. B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어들다 멎었지만 A씨는 B군을 그대로 계속 방치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자기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위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아이를 이제 여행 가방에 감금을 하였고, 그다음에 여행 가방 위에서 발로 뛰기도 했고 여러 차례 충격을 받고 아이의 이제 생존 징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사망이라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견했고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변호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친부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A씨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길을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A씨의 태도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자녀들을 살인범행에 끌어들이게 하고 후에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되는 것도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동이 처한 상황, 그리고 아동과 이제 성인 간의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인 차이,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단순한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다라고 법적인 평가를, 앞으로의 그 아동 학대 관련한 사망 사고, 또 상해에 이르는 사고 등에도 많은 영향을.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검찰이 요청한 20년간 위치 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 2,129명이 응시해 1,981명이 합격해 9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각 대학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시행됩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28살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또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대장 절단 등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병원 등 건물에 1시간 사이 3차례 불을 지르거나 지르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골수 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생후 5개월 된 아기의 사인을 자연사라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사 2명이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9월 16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